자, 오늘 주제가 다소 좀 어려운 주제라서 제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뭐 VR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온라인, 또 비대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다 이렇게 약간 뒤섞여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VR이라는 것은 그래픽을 이용해서 3차원 환경으로 세계를 다시 재구성한 거를 V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게임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걸 보통 우리가 이제 V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VR 안에서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여러 사람들이 그 세계 안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이게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세계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그걸 온라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VR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통신망을 통한 대부분의 이 시각적인 신호들이 다 말하자면은 온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대면이라는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가 아닌 장소에 떨어져서 서로 만나는 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면, 온라인, 그다음에 VR 이 개념들은 다 다른 개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거론되는 것이 AR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오늘 지금 특별전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 가운데 상당수의 작품들이 이 AR, 다시 말해서 증강현실, 영어로는 이제 Augmented Reality라고 하는 이 증강현실 작업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증강현실은 실제의 세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 세계죠. 이 실제 세계 위에 그래픽한 요소들을 덧붙이게 될 때, 그 그림들을 갖다 덧입히게 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복합현실은 그런 증강현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복합현실 또는 믹스드 리얼리티 또는 XR이라고 이제 보통 여기서는 표현을 하던데 expanded reality, 확장현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각기 다른 용어들이고요. 이 용어들을 따로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만날 때 어떤 작품,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AR과 그다음에 AR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통신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 세계 위에 이렇게 그래픽을 입히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AR이라고 하고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AR은 앞으로 모바일 폰이나 휴대폰이나 또는 다양한 안경 같은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점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자이로스코프나 아니면 라이다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증강현실이 일반적인 그런 다양한 생활에서 적용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땅 속에 이제 매설된 가스관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서로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포켓몬 게임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집단 활동을 갖다 벌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곧 말하자면은 이제 상용화되고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갖다가 실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의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그래픽 이미지들은 지금은 휴대폰을 사용하지만 곧 이제 안경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한 내년쯤에 애플에서 애플 글래스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글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주된 기능이 이런 AR이 주된 기능이 될 거고요. 나중에 이게 아마 컨택트 렌즈로까지 발전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시기에는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요. 이미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당시에 한 5천만 명 가량이 죽었었는데, 지금 그 당시와 다른 점은 이 세계가 그 당시와 달리 단순히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어떤 대역으로 인해서 5G 같은 그런 대역들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떤 항공 교통이나 이런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 다자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문제 해결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술적 어떤 그런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는 거고, 더 지금 발전되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술자들이나 또는 언론인들, 그다음에 기업가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정부, 이 주체들이 다 같이 참여해야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언어와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공유되고 확산돼야 한다는 거죠.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관람객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기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정보와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가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각적 환경을 360도를 전체를 다 말하자면은 동시에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초인간적인 어떤 지각을 갖다가 전개할 수가 있는 거고,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세계를 돈을 들여가지고 바꾸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이제 이런 기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대면 온라인이고, 다양한 흥미거리들을 갖다 내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상현실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픽 기술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가상현실 작품들을 보면은 좀 재미없다거나 그림이 너무 좀 떨어진다거나 품질이 좋지 않다거나 이런 이제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컨텐츠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예술적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불평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실제 세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굉장히 천편일률적으로 비현실적인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세계의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게임이라든지 오락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성장이라든지 학습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모들의 불만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익 요소가 부족해서 투입된 가상현실을 실제로 활용하는 시간에 비해서 내가 뭔가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 세계와 같이 통합돼서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어떤 그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불만들 때문에 현 단계까지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이렇게 그 참여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해상도의 극복이라든지 컨텐츠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런 어떤 개선점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거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로보트의 어떤 그런 비주얼 센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기계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공간들을 갖다가 감지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생성해내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보트가 스스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식, 초기 단계의 기술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보트의 라이더 센서하고 그다음에 드론에 내장된 라이더 센서가 실제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룰을 갖다가 어떤 규칙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아주 보편화된 그런 단계가 되면은 실제 사람들이 지각하면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로봇들도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을 갖다가 지각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예술 분야에서 예술 부분에서 이런 복합현실, 증강현실 또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퍼포먼스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두 명의 댄서가 춤을 추고 있는데, 이 두 명의 댄서는 드론에 의해서 라이더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스캐닝이 되고, 스캐닝된 공간은 바로 데이터로 바뀌면서 이 데이터가 다시 말하자면은 새로운 유형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이제 있는 거죠. 자, 이런 종류의 예술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아주 초월적인 어떤 그런 관점들을 갖다가 제공을 이제 해주게 될 거예요. 이게 나온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된 퍼포먼스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그런 공연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공연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한 1년 정도 된 그런 게임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출시가 돼서 지금 많은 게이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임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사이보그들이 말하자면은 실제로 인간들의 지배에서 탈출해서 인간들과 그런 가상의 안드로이드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역으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은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줄거리가 매번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줄거리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경우의 수들이 거의 수천만 개에 가까운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날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종의 영화
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미드라고 부르는 미국 드라마의 그 안드로이드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게임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컴퓨터 그래픽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전체가 다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지금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밸브에서 나온 금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그래서 새로 지금 출시가 됐고요. 가상현실 게임인데 이 게임의 장치가 지금 나온 VR 게임 장치 중에서는 가장 첨단 장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 하면은 가상현실 공간 안에서 실제로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든다든지 촉감을 느낀다든지 병이 깨진다든지 이렇게 월드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실제와 똑같은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된 거죠. 이게 게임 장비값만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구입을 하면 지금 이제 저 게임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이거를 해보고 있어요. 나온 지가 이제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게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상도나 현실감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혁신적인 그런 이제 제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혹시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하프라이프 엘릭스라고 하는 이 게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해요. 여기 지금 XR 전시장에서도 보통 말하자면 게임을 하기 위한 VR 게임을 하기 위한 이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5손가락을 다 쓸 수 있는 컨트롤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실제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개선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물건들을 집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물건들을 집어넣는 이런 손가락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거는 요번 8월에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뭐냐면 가상현실을 통해서 비행기를 실제로 조종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전 세계의 수천 개의 공항들을 갖다가 다 만들었고요. 실제로 지구를 그대로 데이터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오브제들만 한 1조 5천억 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도시가 한 200만 개 정도 되고요. 이 게임에. 그래서 이 게임은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페타바이트인가 하는 엄청난 용량의 게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게임이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전부 클라우드에서 그때 내려받으면서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지금 출시가 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에 못 나가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서 지금 금단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하시면 돼요. 이게 버전이 3개가 있는데 제일 비싼 프리미엄 버전이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제일 비싼 게. 그래서 15만 원짜리 게임을 사시면은 거의 이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를 다 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해상도가 뛰어나요. 저걸 하려면 이제 컴퓨터가 사양이 좀 좋아야 되는데 저도 저거 이제 지금 사전 예약을 했고 나오면 바로 이제 게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 조종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실제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비행사부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게임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나오지만 도시가 한 200만 개 정도 돼 있고요. 사물이 한 1조 5천억 개. 그 다음에 4K이고요. 데이터 용량이 2페타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움직이는 거의 모든 차량들, 동물들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존하는 전 세계에 약 37,000개 가까이 되는 공항을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항들을 일일이 다 그 3D 모델러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김포공항, 김해공항, 뭐 그죠? 인천공항 다 있어요. 이 안에 심지어 북한에 있는 공항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앞으로 가상현실이 어느 정도로 그 발전하게 될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전부 이렇게 똑같이 구현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비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위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성 사진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 가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 가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20세기 미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초현실주의하고 우리가 추상미술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가상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상성이죠. 그리고 이제 21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미디어 아트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적인 상상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적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던 이런 컨텐츠들이 이 게임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까지는 감당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갖다가 실제로 해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미술사적으로 이런 가상성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이미 레디메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가상적 미술의 어떤 그런 흐름을 열었고요. 대부분 다 이게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그 작품들 속에서 나타났던 어떤 가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작품 캔버스를 갖다가 유리를 통해서 실제 세계와 그 위에 그래픽이 덧입혀진 이런 레이어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아까 AR에서 본 것 같은 실제 세계 위에 그래픽이 덧입혀진 이런 세계를 보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이미 1915년에 이제 듀샹의 작업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44년부터 66년까지 그 듀샹이 만들었던 에땅돈네라는 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가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티브가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원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비물질적인 형태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하나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모든 예술이 다 비물질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예술의 어떤 그런 브랜치들이, 그런 어떤 갈래들이 이런 비물질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특히 디지털로 인해서 그 예술의 고유성, 물질성, 현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것들로 대체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대체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서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 극복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적 발전이 나타나게 되면 작품의 원본성, 저작권, 에디션 문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관행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이 그렇게 되면은 파일로 유통이 되게 되는데, 이미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영상 사진 작업들은 대부분 파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같은 데서도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실행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방향을 제기하게 될 거고요. 예술의 비물질화라는 것은 하나의 불가피한 어떤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의 비물질성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 예술가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게 되겠죠. 물론 다른 한편에는 이 물질성 자체를
굉장히 핵심적인 조건으로 다루는 그런 예술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 김홍석이라고 하는 작가가 아무 작업도 없이 순전히 그 해설사 이 도슨트의 설명에 의해서만 진행했던 전시예요. 이게 아트선제센터에서 2013년도에 했던 전시인데, 이 전시에서는 정말 아무런 그 작품이 없이 진행이 됐어요. 이 작품은 그 윤병주라고 하는 작가가 그 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했던 그 작업인데, 작업이 화성이에요, 내용이. 근데 이제 마치 화성의 어떤 그런 풍경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화성시에 있는 어떤 공사장을 갖다가 찍은 동영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치 말장난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가상성이라든지 어떤 게임의 어떤 그런 유희라든지 그런 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는 하나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있는 그 학교에서 했던 그 워크숍 결과물인데, 한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한 공간이지만 그 뒷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공간이 되는 이런 어떤 설치 작업이라든지,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런 스크립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스크립트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작품의 어떤 그런 그 시각적인 측면들을 갖다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은 미술관에서 어떻게 그 예술 작품을 새롭게 어떤 가상현실의 컨텐츠로 다루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이게 살바도르 달리의 그 작품을 가상현실 그래픽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그 관객들이 그 안에서 작품들 달리의 그림 속에 담겨진 어떤 풍경들을 갖다가 실제로 그 안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는 그 영상은 마치 비디오 작품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작품은 가상현실 그 작품으로서 그 안에 직접 관객이 들어가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데, 잠깐 보실게요. 이거 유튜브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해진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굉장히 이렇게 조명과 이 프로젝터의 밝기가 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좀 어두워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밝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 아시죠? 이게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2013년에 처음으로 열렸던 그 파일이라고 하는 전시예요. 이 전시에서는 예술 작품을 처음으로 파일의 형태로 전시를 했던 이런 전시고요. 아마 미술사 쪽으로는 최초의 전시가 될 텐데, 다시 말해서 이 작품들이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캔버스나 조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스크린 형태로, 다시 말해서 모니터에 나와 있는 형태로 전시가 되는 최초의 전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작품은 이제 잭슨 폴록의 작품인데요. 이 잭슨 폴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추상표현주의 1940년대 후반서부터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작가였고요. 이 잭슨 폴록을
처음으로 말하자면 프로모션을 했던 그 갤러리가 어디냐면은 아트 오브 디스 센츄리 갤러리라고 하는 패기 구겐하임이 운영하던 갤러리예요. 42년부터 47년까지 뉴욕에서 이제 패기 구겐하임이 운영을 하다가 이때 잭슨 폴록을 발굴을 해서 그 초기 작품들을 갖다가 전시를 하면서 드디어 그 잭슨 폴록에 의해서 미국 추상표현주의 그 회화가 굉장히 그 세계적인 그런 회화가 되죠. 그래서 이 패기 구겐하임의 미술관 지금은 어디 있냐면 이제 베니스에 있는데 그 베니스의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을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잭슨 폴록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획전도 많이 열리고 이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이 지금 소속이 어디냐면은 이 솔로몬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자기 삼촌이죠. 삼촌의 그 미술관에다가 자기 컬렉션을 전부 기증을 했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패기 구겐하임 그 컬렉션 그 미술관 자체가 이제 솔로몬 구겐하임에 이렇게 종속이 돼 있는데 솔로몬 구겐하임에서 돈을 들여서 뭘 했냐면은 그 잭슨 폴록의 그 그림을 갖다가 전부 3D 스캐닝을 해서 입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작품은 그 1947년도 잭슨 폴록의 알키미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전부 3D로 디지털 모델링을 해서 이걸 그 데이터로 만든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잭슨 폴록의 그 작품을 단지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떤 순서대로 그려졌는지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3D 프린터로 그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기 물감들이 묻어있는 그 레이어들을 갖다 전부 분석해서 3D 프린터로 말하자면은 쌓게 되면은 잭슨 폴록의 작품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주얼 컴퓨팅 랩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미국 국립 연구기관에서 비용을 대 가지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방금 본 그 그림이 다 입체로 다 이렇게 재구성이 돼 있고요. 이거를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물감들의 그 두께가 전부 이렇게 말하자면 모델링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전시되고 있는 많은 작품들의 경우에도 이런 기술들이 보편화되게 되면 언제든지 그대로 말하자면 스캐닝을 해서 그 작품을 갖다가 원화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우리가 미술관 투어를 할 때 제일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모니터로 보는 2D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실제 예술 작품의 어떤 입체적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작품의 두께나 입체감을 갖다가 물감이 묻어있는 그 입체감을 그대로 말하자면은 지각하면서 작품을 이제 감상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제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이걸 더 압축해 가지고 작은 파일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지금처럼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의 디지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이 디지털 또는 온라인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말하자면 미술관의 컨텐츠들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한 거는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관객들을 위해서 온라인 데이터와 정보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구글에서 만들었던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미술관을 전부 고해상도로 말하자면 온라인에다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 루브리 됐던 테이트가 됐던 스미소니언이 됐던 세계적인 그런 미술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모든 작품들을 갖다가 다 말하자면 이런 디지털 데이터로 전부 바꾸겠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었죠. 지금은 그냥 평면을 사진을 찍어서 스캔을 해서 고해상도로 보여주는 게 되겠지만,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입체로 스캔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실제 작품과 똑같이 고해상도 화면으로 보게 되는, 또 모르죠, 나중에 홀로그램으로 보게 될 수도 있는, 또는 구글 글래스라든지 애플 글래스를 이용해서 실제 만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이런 미술관들이 아주 보편화될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2014년에 시작된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미술관들을 전부,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작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예술 작품들을 보여줄 때 여기서 생기는 수익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제 문제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 이슈들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자, 루블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모나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은 그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을 실제로 그 3D로 재현해가지고 그 그림 안에서 실제로 모나리자하고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고요.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테이트 모던에서도 다양한 그런 작품들을 이런 VR 콘텐츠로 바꾸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그런 VR 이미지로 모딜리아니의 작업실을 VR 콘텐츠로 바꿔서 실제로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이 PPT가 이게 앞으로 갔다 왔다 하는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뒤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하나 이제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구글 트렌드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구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를 갖다가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VR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콘텐츠인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 검색어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구글에다가 구글 트렌드 치시면은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뭐 블랙핑크라고 치면은 블랙핑크 트렌드가 쫙 나와요. 이렇게요. 검색 트렌드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뭐 가상현실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상현실 치면은 나라별로 그 그래프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기사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가상 미술관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내용인데요. 이 가상 미술관, 영어로는 버추얼 뮤지엄 투어라고 하는 이 용어가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한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미술과 관련된 기사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그냥 VR 전시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영문으로는 이제 버추얼 뮤지엄 투어라고 써요. 그래서 버추얼 뮤지엄 투어라고 구글 트렌드에 검색을 했을 때 그게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리서치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사가 나온 거죠. 그 기사에 보면은 실제로 4월에 어느 날인가 그게 굉장히 치솟았다가 그 뒤로 계속 말하자면은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사가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를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버추얼 뮤지엄 투어라고 하는 이 검색어인데, 이 구글에서 버추얼 뮤지엄 투어라고 하는 이 검색어는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여기가 3월 29일로 돼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이 3월 29일을 전후해 가지고 굉장히 치솟았다가 그 뒤로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실제로 예술과 관련해서 관객들이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팬데믹이 굉장히 문제가 유럽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빨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하자면은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지루함을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미술관을 갖다가 관람하는, 또는 아트페어를 관람하고 또는 갤러리를 관람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다가 지금은 그 관심이 다시 그 이전 단계로 내려갔다는 이제 내용이죠. 이거는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 온라인 뮤지엄 투어를 1년간 바라본 거고요. 제가 VR 익시비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 VR 익시비션은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보통 온라인 뮤지엄 투어라고 안 하고 VR 익시비션이라고 쓰거든요, 영문으로는. 그랬을 때도 역시 같은가 봤더니 VR 전시라고 했을 때는 저렇게 팬데믹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저런 검색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팬데믹하고 관련된 거였다면은 이쯤에서 굉장히 치솟았을 텐데, 가상미술, 가상전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거죠. 많은 아트페어에서 지난 홍콩 아트바젤 3월 달에 있었던 홍콩 아트바젤 때부터 전시 자체는 이제 아트페어는 취소가 되고 뭐가 대신 제공이 됐냐 하면은 뷰잉룸이라고 하는 게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뷰잉룸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많이 호소력을 지녔는지, 검색을 했는지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아트바젤 기간 동안에 약간 뷰잉룸이라는 단어가 조금 나왔고, 지금은 다시 뷰잉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한글로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린 건 전 세계고요. 한글로 대한민국에서 VR 전시라고 했을 때 얼마나 검색을 했는지를 살펴봤는데 2019년까지는 거의 검색 내용이 없고요. 2019년 이전, 이제 12월 이전에는 팬데믹 이후에 VR 전시라고 하는 요 단어에 대한 검색이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높이 치솟았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속에서 실제로 많은 그런 관객들이, 또는 온라인 그런 컨텐츠를 갖다가 찾는 분들이 미술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말하자면은 원했나, 이거를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가상 현장 학습. 애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을 경우에 얘네들한테 미술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해 줄까에 대한 관심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숙 기간 동안에 뭘 할 건가, 어떤 거를 하면서 놀 건지에 대한 이런 이제 컨텐츠를 많이 전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색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걸 읽을 건가,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술품 거래라든지 또는 미술품 특정한 미술품 전시라든지 무슨 미술관 방문에 대한 어떤 그런 검색어들이 나왔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이들을 위한 가상 소풍,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읽어야 할 내용, 요 세 가지 검색 말하자면 인콰이어리에 대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기사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의 경우에 온라인 미술관을 위한 흥미로운 제안들이 뭐냐 하면은 컬렉터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장품들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사람들하고 온라인으로 파티를 하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제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모니터 앞에 자기 포도주하고, 이거는 이제 자가격리가 심한 지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각자 자기가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줌이라든지 스카이프를 통해서 미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이야기를 듣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트 클래스, 미술 수업을 갖다가 받거나 또는 미술에 대해서,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와 미국, 유럽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한 3월 이후서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간다든지,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말하자면은 락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 건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3월이 되면은 이미 신천지 사태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다만 마스크만 끼면 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도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서도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대화를 할 정도로 굉장히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경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럴 정도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팬데믹과 미술과의 관계를 연결 지을 때 한국은 굉장히 낮은 정도로 말하자면 그게 요구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하고 이 팬데믹이나 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말하자면은 격차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외국 작가들이라든지 큐레이터들이라든지 평론가들을 만나서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할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은 반드시 팬데믹에 대해서 다루자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지금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경험의 차이가 커서 아마 대화가 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팬데믹 이후에 말하자면은 어떤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였다면은, 그거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팬데믹에 대한 그런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마도 누구랑 얘기할 때 제일 심각해지냐 하면은 해외로 나갈 때,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아트페어가 해외에서 지금 못 열리고 있는데, 새로 아트페어가 열렸을 때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작품을 출품한다든지 아니면 감상을 하든가 이러려고 할 때는 그분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말하자면 대화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그 사례인데, 그 카우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여기도 오늘 보니까 카우스 작품이 여기저기 몇 개 그 프린트로 걸려 있던데, 이 카우스라고 하는 작가가 뭘 했냐면은 그 버추얼 익시비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약 20개 도시에다가 공공장소에다가 띄우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또는 뭐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가서 그 앱을 이렇게 보면은 그 공공 공간 위에 카우스의 작품이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카우스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걸 유료화 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보려면은 $7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보려면 $3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면은 $10,000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유료화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그 영문으로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작은 사이즈로 작품을 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작품을 볼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제가 아직 번역을 안 해놨지만 내용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앱을 다운받아서 돈을 내고 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에 $7, 그 다음에 한 달에 $30, 그 다음에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25개를 갖다가 실제로 살 경우에는 $10,000를 갖다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증강현실 조각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술시장에서 또는 온라인 마켓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프리 버전이 여기 프리 버전이 있는데, 프리 미니어처 버전이 4월 15일까지 판매가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프리 버전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서울인데, 여기 광화문, 뭐 남산, 뭐 을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작품들을 갖다가 판매를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가상현실이라든가 또는 그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될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내용을 시간상 전부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 PPT여서, 다만 그 스토리텔링이 당연히 중요해질 거고요. 이미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그 프로바이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컨텐츠들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집중도를 갖다가 또는 몰입도를 일으킨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뭐 최근에 무슨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무슨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이런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큰 그런 소구력을 갖게 된 것도 그런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편재성, 당연히 전 세계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이고, 다중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비인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됐던 아니면 컨텐츠가 됐던 아까 보신 것처럼 로봇이라든가 또는 기계적 장치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저기 특별전에 여기 그죠? 가상현실 지금 전시들 하는 거 보시면은 알 수 있죠. 고글을 이렇게 쓰고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비인간적 시점에서 바라본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GN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컨텐츠들이 그런 유전공학이라든지 나노테크놀로지 또는 로봇공학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방향으로 점점 발전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미 그 생체 엔지니어링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핸드폰 키실 때 페이스 아이디라든가 지문 인식이라든가 홍채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테크 같은 것들이 그 컨텐츠에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런 시장이라든가 유료화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저런 기술들이 더 많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의 글로벌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였다면, 지금의 글로벌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컨텐츠의 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적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의 변화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그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소수성을 지닌 주체들, 가령 예를 들어 뭐 동물들도 있고 기계 장치도 있고 로봇도 있고 사이버그도 있고 어떤 그런 다양한 주체들이 점점점 더 많이 그 어떤 그 가상현실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게임이라든가 또는 예술 작품 속에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주제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토리텔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세계관인데요. 이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모든 콘텐츠의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계관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예술에 있어서는 작품 세계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떤 예술가가 어떤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요새는 어떤 용어로 쓰이게 되냐면은 이제 세계관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냐 하면은,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있죠?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에서 요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그다음에 뭐 웹툰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그런 그 대중문화의 컨텐츠들에서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실제로 예술에 있어서도 이런 세계관이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거고,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바로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 또는 디스토피아 같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이 슬라이드 뒤에도 뭐가 많이 있는데, 이 뒤에도 뭐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그 강의를 끝내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예시들이에요. 예시.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앞으로 그 가상현실이라든지 또는 비대면이라든지 또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접하게 될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는 포스트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거죠. 이 싱귤러리티는 여러분들 잘 들어봤지만은, 그때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컴퓨터랑 같이 바둑을 뒀다가 졌죠. 4대1로 졌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바둑에 특이점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특이점은 뭐냐 하면은 이 기술 장치가 인간을 뛰어넘는 그 시점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포스트 싱귤러리티는 뭐냐 하면은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은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 그래서 그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서사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에도 약한 인공지능이 있고 강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과 실질적으로 경쟁하게 되는 인간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는 이제 게임 용어인데요.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많은 그 게임이라든지, 아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션에서도 우리가 그걸 봤지만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다 클라우드에 있어요. 이렇게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클라우드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관건이 뭐가 되냐 하면은, 내가 그 데이터들을 불러드리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불러드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가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속도가 되게 되면 레이턴시가 제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서버에 있고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데이터들이 어디에 들어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냐 하면은 서버에 들어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인식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서버에 들어있을 거다라고 보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블랙미러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익스트림 셀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그 많은 경우에 이야기들의 그 주제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은 내가 신과 동일해진다라고 하는 욕망 같은 것들을 다뤄요. 아키라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자아가 폭주를 해서 이런 그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말하자면 내가 신과 동급의 어떤 존재가 되면서 모든 거를 내가 다 하겠다. 뭐 트랜센덴스 같은 영화 있죠, 조니 뎁 나온.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이제 그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U-shaped hole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당신 모양의 구멍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보통 게임 그 1인칭 슈팅 게임 할 때 앞에 손이 보이죠? 손으로 이렇게 막 쏘잖아요. 근데 그 손 뒤쪽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 구멍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U-shaped hole이라 그래요. 당신 모양의 구멍.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항상 1인칭으로 돼 있고 그 1인칭 안에 누가 들어가든 게임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론적 조건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고, 바로 그 자신의 안구의 뒤쪽, 거기가 그 U-shaped hol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할 때 그 1인칭 슈팅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뒤쪽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다루는 그 서사, 그다음에 이제 신체를 벗어나려는 욕구, 이건 뭐 당연하겠죠. 자기 신체를 벗어나서 일종의 유체 이탈처럼 이 세계를 바라보고 싶어하는 3인칭 시점 또는 전지적 시점을 갖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디지털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유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나만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추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시간대의 다른 세계, 다른 시간들인데 동세계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게임할 때 배틀그라운드 보면은 100명이 동시에 어떤 섬으로 뛰어내리잖아요.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세계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시간대의 다른 세계들, 이런 것들도 역시 예전에 그 2000년대에 나왔던 뭐 애프터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서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앞으로 그 1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림만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뭐 U-shaped hole 이런 거죠. 이게 벨라스케스의 라스메니나스가 일종의 U-shaped hole과 관련된 17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시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세컨드 라이프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한 내용의, 이 강의의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게 과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들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예시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팬데믹하고 상관없이 이 방향대로 나아갈 거고, 예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